근데 북한군 병력수 128만 명은 상당수 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128명이 나올 수가 없고요. 기껏해서 70만, 80만, 그중에 한 30만 명은 여군이고요. 그러면 남성 군인들은 한 50만 명 되는데 그것도 또 그 건설 현장에 계속 부대들을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들은 한 3, 40만 명 정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자, 오늘 기자님 모시고 북한과 그리고 김정은과 핵과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보에 관해서 북한에서 이제 한국 연구 2002년에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삶의 거의 반 정도를 북한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네. 반 정도 보냈다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북한의 병사랑 무기수, 기술력과 성능의 실체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걸 좀 한국과 비교하면 정확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비교 불가죠. 근데 제가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뭐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22년 전에 온 사람이 북한을 어떻게 잘 알 수 타당한 있어? 질문인데요? 네, 라고 댓글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네. 제가 22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아마 탈북민들을 가장 많이 인터뷰한 사람 아니겠나. 그래서 새로운 탈북민들이 오면 정말 많이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지역은 어떻게 되고 그 부대는 어떻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어쩌면 북한 각 부대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당신이 북한의 군사력이 노후화됐다는 걸 믿을 수 있냐? 저는 정말 많은 북한군 출신들 인터뷰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북한 군사력의 실체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일단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불가하다. 라고 할 수 있죠. 북한 국방력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핵 말고는 쓸 게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근데 북한의 무기가 옛날 거라고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옛날 거인지는 불량품도 많다는데 실제 불량품이 많은 건가요? 엄청 많죠. 우리가 눈으로 본 사례는 2010년 연평도 그 포사격 때 3월 달에 북한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된 포병 화력을 갖다가 한국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180여 발을 쐈는데 절반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건 뭐 섬을 향해서 쐈는데 절반이 바다에 떨어지고 섬에 떨어진 포탄 중에 8, 90발이 떨어졌는데 20여 발이 불량품이었습니다. 불발탄. 그리고 섬에 떨어진 이 탄착구를 보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겨냥해서 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 쓰기로 야,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냐, 이렇게 준비된 포사격을 했는데도 최정예 부대 갖다 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신미 양요일에 이런 명중률을 본 적도 없다라고 제가 했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건너가 가지고 뭐 맨날 불량품이라는 얘기, 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러시아 군인들도 기피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데 또 이런 반론이, 그래도 날아와서 우리 땅에 터지면 피해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예, 뭐 그렇다면 좀 뭐 할 말은 없지만 예, 어쨌든 어떤 특정 타겟을 겨냥해 가지고 말하자면 포병다운 포사격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장사정포고, 뭐 전차부대, 기기화 부대는 전차는 북한의 주력 전차가 1959년도에 만들어진 T-62를 기반으로 한 전차를 1992년도에 개량해서 천마호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북한의 가장 최신 전차였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뭐 새로 개량된 전차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차라고 직접 몰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보니까 T-62 기반에다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장식품 비슷하게 이렇게 뭐 장갑, 반응 장갑도 붙이고 뭐 했지만은 본질상은 그 낡은 전차고 엔진이 딸려가지고 기동력도 떨어지는 것이고 주포도 너무 뭐 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낡은 전차고, 해군 같은 경우는 주 군함이 거의 60년대 중국에서 쓰다가 그것도 중고로 넘어온 그런 군함이 위주입니다. 잠수함들도 1800톤급 로면 잠수함들이 다 중국에서 쓰다가 70년대 넘어온 그런 잠수함이니까 거의 환갑이 됐죠. 사실 우리라면 폐기해도 뭐 옛날에 폐기했을 것들 그냥 쓰고 있습니다. 뭐 공군도 뭐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미그 21, 23 이게 주력이고 80년대 중반에 러시아에서 27대 정도의 미그 29 정도를 들여갔는데 이게 지금까지 고장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 비행이 10대도 못 될 겁니다만 80년대 전투기가 우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기본 모든 육해공의 핵심적인 장비들이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고물이다. 예, 라고 말할 수 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사실 단기간에 안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전쟁이나 북한 군사는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기간으로 쳤을 때. 제가 만약에 총사령관이 되거나 혹은 국방장관이 돼서 제가 전쟁을 통솔할 수 있다면 저는 기껏해서 보름 내로 끝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우리 땅에 날아오는 포탄은 하루면 제가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복시키는데 한 보름 정도? 예, 그렇게 걸릴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북한군의 최전방에서 뭐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킬 힘도 없지만은 만약에 일으킨다 하더라도 전선을 돌파할 만한 역량이 못 됩니다. 전선을 돌파하려면 일단 기계화 부대를 먼저 앞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의 기계화 부대들이 지금 최전연이 있지는 않거든요. 저기 저 사리원 쪽 이쪽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최전방까지 한 100km 내려와야 됩니다. 쭉. 근데 북한군 장비들 워낙 고장이고 전차 같은 경우는 북한군에서 백공호 땅크 사단의 최정예라고 하는데 거기서 15년 근무한 장교 출신의 얘기로는 자기가 15년 동안 탱크를 딱 3번 몰아봤답니다. 그것도 뭐 한 500m, 뭐 4km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오다가 다 굴러먹던가 사고가 나서 멈춰서던가. 그리고 탱크 부대가 기계보다 나오다 보면 다 한 대가 고장나면 뒤에 다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오는 거 우리는 다 본단 말이죠. 정찰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우린 다 대응 준비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차를 몰고 나와서 전방을 돌파를 못합니다. 우린 다 아파치 그 앞에다 다 준비시킬 것이고 그리고 북한군은 그 내려오는데 그 도로가 몇 군데 안 돼서 다리만 폭파시켜도 못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뭐 한 360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사정포가 한국에 뭐 시간당 15,000발, 2만 발 퍼분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북한에 있는 포병 무력을 총동원시켜서 몽땅 최전방에 쫙 이렇게 준비시켰을 때 그 정도 1시간 동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포병 하력들이 다 하나 쏠 준비하려고 몇십 분을 허비하면 우리도 대포병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북한이 초탄이 날아온 순간 우리는 K9 강국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 장거리포 하나당 포탄을 10발을 즉시에 퍼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포는 한 발 쏘고 달아나야 돼요. 북한 군사들이, 군인들이.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반격이 죽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포병이나 기계부대로 한국 전방을 이렇게 돌파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으면 됩니다. 막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후방으로 통하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전방 군인들이 배고플 때까지 뭐 못 나올 때까지 그럼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방 물자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북한의 취약점이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이것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도하 장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 내려다보다 그것만 끊어버리면 그 후방하고 전선하고 고립돼가지고 그냥 배고픈 사람부터 손 들고 나오겠죠. 그다음에 예. 아무리 기술력이 뭐 한국이 사실 북한보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에는 반론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텐데 많은 분들이 숫자 앞에 장사가 없다. 북한이 한국 공격을 했다. 재래시 무기로 너무나도 많이 쏴버리면 수천 발 쏘면 우리가 사실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 막을 수는 없죠, 당연히. 네.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수천 발이 날아올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탄 정도가 한 360문의 장사정포가 방해를 하게 되면 우린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갱도에 무슨 포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정찰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쭉 다 꺼내놓으면 우리가 쟤들이 왜 저러지? 안 보던 사격하려고 준비하네. 우리도 준비를 하겠죠. 준비 다 하죠. 빵 하고 포사격 날아오는 순간 먼저 안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 결정권인데 우리가 공격받는 징후가 명백해지는 순간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결정 사안이고 근데 선제 공격 안 하더라도 초탄이 날아오고 우리 K9 같은 경우는 뭐 분당 한 3발씩 쏜다 하면 북한군 포들은 워낙 낡아가지고 분당에 2발 정도 쏠 겁니다. 그래서 한 발 쏘고 30초 동안에 우리가 바로 반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준비 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껏해서 1분 안에 뭐 2발씩 쏜다 해도 한 700발 정도가 떨어질 건데 근데 그게 또 명중률이 완전히 뭐 형편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80%가 논밭이나 뭐 이런 데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아마 우리 인명피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또 이게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 포탄이 위력이 없습니다. 연평도 떨어질 때 보면 콘크리트 이만큼 못 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안에 북한이 포탄이 날아온다 그러면 서울까지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아파트 안에 있는 화장실만 들어가도 거기까지 못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포병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공습경보를 다 내립니다. 이미 다 준비하라고. 그 화장실만 들어가 있어도 인명피해는 아주 거의 없을 수 있다. 예. 군에서 포병이라는 것은 제일
예, 포병은 저도 포병 장교 자격을 갖고 있는데 대화력전 아닙니까? 원래 포병이 전쟁이 일어나서 먼저 서울의 민간인 뭐 시가지부터 때린다는 건 완전히 이건 자기 자살행위 아닙니까? 상대방의 포병을 때려야 되는데 북한 포는 명중률이 떨어져서 한국 포병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없고 우리는 K9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기는 한국 진지의 포탄을 제대로 떨구기도 전에 괴멸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핵무기 제외하고 그래도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그러면? 전쟁 시나리오에서 핵무기를 개입하게 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린 집이다. 핵 쓰면 핵 있는 자하고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같이 핵 있다고 해도 뭐 서로가 공멸인데, 그래서 핵무기를 대입시키면 뭐 더 얘기가 재래식 무기 그 비교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위협을 느껴야 될 것들이 그냥 미사일 정도나 장사정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군기는 뭐 워낙 낡아가지고 폭격기도 거의 없는데 포병이나 이제처럼 그 미사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쏠 때까지 보고는 있지만은 일단 맞아야 되니까 쏜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좀 위협스러운 존재지만은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차량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한 발 쏘고 또 발사 차량에다 다른 미사일을 놓고 또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발사 차량부터 이제 제거 들어간단 말이죠. TCR 공격하게 되면 300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사 차량을 아마 거의 80%는 일격에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으니까. 예, 그러면 북한은 또 한 발 쏘고 미사일 발사 능력을 잃어버린다를 볼 수 있죠. 자, 근데 북한군 숫자만 한 128만 명이라고 하는데 병력 수에서 이게 좀 차이가 나니까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한국군에게? 예, 한국군은 지금 한 50만 정도 그러니까요. 겨우 유지하고 앞으로는 이제 30만 명대로 한 10년 안에 떨어질 건데 근데 북한군 병력수 128만 명은 상당수 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128명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북한군 인구 통계를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자를 제가 다 보니까 북한이 80년대부터 한국의 인구의 절반에 맞춰서 항상 인구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항상 왜곡 조작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4천만이면 지들이 2천만이라 하고 5천만이면 자기들이 2,500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인구가 5,200 얼마라니까 지들은 또 2,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은 북한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2,100만 명까지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2천만 명도 안 되고 있고요. 2천만 명도 안 되는 나라에서 128만 명 상비군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북한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군에 갈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그러니까 북한 평균 연령도 계속 우리가 이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 구조로 되지 않습니까? 북한도 비슷해지고 있는데 애를 안 낳습니다. 요즘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우리 국방백서에 나오는 북한 군 숫자는 계속 늘어만 납니다. 북한 인구도 줄고 뭐 어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인구 통계를 보고 거기서 안 잡히는 통계 해가지고 나름 어쨌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종합에 말하면 북한 군은 한 기껏해서 70만, 80만 그중에 한 30만 명은 여군이고요. 그러면 남성 군인들은 한 50만 명 되는데 그것도 또 그 건설 현장에 계속 부대들을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전투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군인들은 한 3, 40만 명 정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근데 북한은 그러면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병력이 많다 하고 또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병력이 강해야 우리도 국방비를 충분히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풀려주고 북한은 또 아이고 고맙수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형국입니다. 실은 뭐 병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북한 하면 또 생학 무기가 무섭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거는요, 그러면? 이 생화학 무기는 전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왜요? 일단 생물 무기라고 하면 배양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양하고 보관하는데 항상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가 없어가지고요. 북한은 페니실린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생화학 무기 만듭니까? 보관까지는 더구나 포탄 관리도 안 돼가지고 맨날 불발탄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화학 무기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물 무기가 기껏해서 우리가 뭐 설사나 일으키고 뭐 이렇지 뭐 먹자마자 죽게 만드는 그런 생물 무기는 없습니다. 막 극독성으로. 그래서 생물 무기는 효과가 너무 과장됐을 뿐더러 북한에서 만들어서 보관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화학 무기 역시도 웬만하면 위협스러운 화학 무기가 있을 수는 없는데 가령 이런 사린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극독성을 가진 가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린 가스도 포탄에 재워서 쏘려고 하면 포탄이 들어가봤자 미사일이 들어가봤자 부피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 중에서 터졌을 때는 바람을 타고 순간에 없어집니다. 효과 지속 시간이 거의 없고요. 진짜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포탄이나 미사일 발사되는
화학무기는 물론 화학무기도 생산 능력을 저는 의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리아 같은 데서 시리아 정부군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고도에서 이만한 그 드럼통에 연 화학무기를 막 내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밑에서 아이들이 막 죽고 몇백 명이 죽고 했는데 그때 보면 이 살포한 드럼통으로 살포한 항무기 양에 비해서 살상된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거기는 막 갖다 퍼붓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갖다 퍼볼 능력이 있느냐? 차라리 포탄 화약을 재워가지고 쏘는 게 훨씬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전쟁이 사이버전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해킹으로 한국의 디지털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요? 북한의 해킹 역량도 많이 과장돼 있습니다. 우리가 저게 실체를 모르니까 엄청 공포를 자꾸 조장하고 그러는데 실제 뭐 저는 뭐 북한 해커들, 뭐 우리 신문에 나오는 해커들하고도 뭐 후배 선후배 관계니까 야 이번에 너네 털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북한 해커들이 억울해하는 게 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 우리가 했대 이렇게 됩니다. 음모론 같은. 아니 왜냐면 한국 국방부 서버를 노리는 게 북한만 노리겠습니까? 이게 중국도 정말 정규 해킹 부대가 있고 러시아도 있는데 걔들이 실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북한이 해외에 나와서 공부도 거의 못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이 단절된 환경에서 거기서 교육을 줘봤자 실력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인터넷을 좀 배운 사람들은 중국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려고 하지 해커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해킹 부대가 정찰총국인데 정찰총국에 가면 보상이 없습니다. 해킹 잘했다고 해서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정찰총국 이 장교 복을 입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 한 80%고요. 실제 그나마 좀 해킹을 할 줄 아는 애들이 한 10% 됩니다. 걔네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서버 들어와서 마비시킨다? 중국에 앉아서 마비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북한 특수부대나 땅굴은 위험하지 않나요? 뭐 땅굴은 있다고 증명된 바가 없죠. 근데 저는 뭐 땅굴은 과장됐다고 봅니다. 땅굴 위협은. 땅굴이 건설된 것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그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땅굴 앞에 고전하는 것을 보고 그때 또 김일성이가 남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저쪽하고 우리가 이젠 비슷해 해가지고 왜냐면 땅굴은 공격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뚫어버립니다. 그 뚫다가 세계는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도 못 넘고 다 발각됐습니다. 1km도 못 내려와서. 그리고 한계가 90년에 발견됐는데 그거는 조사해 보니까 70년대 뚫다 만 거는 뒤늦게 발견했을 뿐이죠. 그럼 80년대부터 뚫었을까? 저는 80년대부터는 북한이 남침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땅굴을 파서 배후를 공격한다는 건 선제 공격인데 그걸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어야 배후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럴 또 능력도 없고 또 뚫고 들어오면 삽과 곡괭이를 써야지 발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청음으로 다 들립니다. 우리가 저 남방 한계선에서 초병한테 다 들렸는데 그 밑에 땅굴에서 그 파고 들어온 소리가 우리 저 파주 쪽이나 아파트 많은데 그거 어떻게 못 듣겠습니까? 그리고 임진강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기술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평양 지하철도 지금 대동강도 못 넘어서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1985년부터 95년도까지 북한이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최대 규모의 땅굴 준설 능력을 과시한 거 있죠. 금강산 발전소 100리 40km 물길을 뚫었는데 2만 5천 명이 동원돼가지고 5천여 명이 사상자를 내면서 10년 동안 뚫었습니다. 이 40km는 우리가 사실 어느 건설사 들어가 몇 달만 뚫으면 다 되는데 그만큼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까 북한이 땅굴을 뚫으면 우리가 못 볼 리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 땅 다 보고 저 벼룩이 어디서 나오고 양수기로 또 물은 어디서 퍼내 다 보기 때문에 몰래 파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 땅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 북한이 도발이라는 의미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사일 쏘면 도발이고 포를 쏘면 도발이고 그럽니다. 도발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뭐 미사일 북한보다 10배는 더 실험할 거고 우리도 훈련하고 우리도 포를 쏩니다. 그걸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 북한도 뭐 명색이 국가고 군대가 있는데 전쟁 훈련 너무 안 해서 그렇지 미사일 한 발 쏘고 몇 발 쏘는 게 그게 뭐 도발일 수는 없고 도발이라고 하면 진짜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공격을 했을 때 도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2010년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사격 정도가 도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 한국의 약점을 제대로 깼죠. 왜냐하면 한국군은 전자권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그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미군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절대로 커지는 걸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때 뭐
반격은 하긴 했습니다만 뒤늦게 했죠. 근데 이제는 이 전법도 바뀌어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향해서 포사격을 하는 즉시에 우리가 원점 타격을 누구도 지휘관이 즉각 결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려면 북한도 상당한 피해를 감안하고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 뭐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야 없죠. 네. 예. 북한은 한국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뭐 조금이라도 있나요? 뭐 있기야 있죠.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내부 선전, 통치 이 메커니즘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가 진짜 선언만 희생돼도 완전히 난리가 나고 대통령 뭐 책임지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북한은 뭐 서너 개 중대가 죽어도 꿈쩍하지 않고 그걸 다 은폐하고 위대한 승리라고 해서 적들을 뭐 1000명 죽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조금 100명도 희생자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포사격을 해가지고 포성이 울리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나 해가지고 배고프거나 또 정권을 향해서 불만이 있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쪽을 본단 말이죠. 그런 내부 통치를 위해서 전쟁 공포를 극대화해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통치를 위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우리도 뭐 60, 70년대 한국 정부도 뭐 그렇게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맨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북한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